다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라이브 방송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동기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약재료 편의 개괄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아, 연자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을 못 나가고 끝났어요. 근데 약선 요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자나 연근이나 연잎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은 약선을 하시는 분들이 이 연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뭔가 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만 그리고 불편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뭔가가 일어나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제가 이 연자에 대한 부분, 연뿌리에 대한 부분, 연꽃에 대한 부분, 연줄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남들이 연꽃을 사용하니까 약선 요리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연자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또 연자심을 사용하니까 연근을 사용하니까 연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용하고 싶으니까 정말 내가 이 연자의 연잎의 연에 미치니까 푹 빠지다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가게 되신다면 제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남들이 뭐 저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합니까? 또 남들이 뭐 얘기나 하니까 가정을 꾸리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와 함께 같이 있고 싶고 그와 함께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또 얘기도 생기고 또 그래서 가족이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본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연과 사랑에 빠져보는 것도 우리 약선 요리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자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체질이 허약하고 심기가 부족한 그래서 가슴이 번잡하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잘 수 없는 그런 증상이나 그리고 비장과 신장이 약해가지고 편히 물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비장의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 이 편히 물거나 설사를 이제 자주 하죠. 그 다음에 신장이 약하게 되면 남자는 이제 유정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냉대야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 연과 관련되어져서 연자를 이 필두로 놓게 되어지면 그 외에 연뿌리가 있고 연의 근경이 있고 그걸 연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절이라고 합니다. 우절. 그다음에 연의 이파리를 하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의 엽병과 화병을 하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꽃을 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성숙한 이 화방을 이제 연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연꽃의 수술을 이제 연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이와 그 다음에 연자 힘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연잎도 다시 좀 더 공부를 하고 연뿌리도 보게 될 텐데 먼저 잠깐 보면 연뿌리 같은 경우는 차가운 상태 그냥 생채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생이나 생즙으로 먹게 되면 열을 내리게 되어지고 또 혀를 시원하게 열을 내려주게 하는 역할들을 하면 해독하고 그 다음에 어혈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익혀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비장을 세우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열어서 혀를 이롭게 하고 근육을 살을 생기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효능들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연자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또 연자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심심할까봐 우리 이제 연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연잎과의 진한 인연에 한번 빠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빠져 그러면서 하잖아요. 연잎에 푹 빠져 보세요. 연잎에 푹 빠지면 연잎을 따다가 그걸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처럼 그걸 들고 다니면 햇빛도 가릴 줄 알고 비도 가릴 줄도 알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잎과 아주 진한 인연을 만난 인연으로 만난 그 인연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연잎과 사랑에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절대 확실한 건 연잎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연잎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한다든지 더 이뻐 보이려고 발봉을 찢는다든지 더 밉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연잎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설교하는 것 같네요. 연잎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연잎이 갖고 있는 모든 생명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잎을 잘 활용을 못하니까 연잎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잘 활용을 못하죠. 자, 다음의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가 나타날까요? 연잎과의 진한 인연.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연잎이나 연꽃, 연자와 관련돼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있으시면 다 좀 한번 털어놓으시죠. 권정희 선생님 입장하셨는데, 권정희 선생님, 연잎에 빠져 있는 어떤 인연이나 사랑, 진한 사랑 같은 이야기 혹시 있나요?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속에 깊이 누구 하나나 다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다 있다는 것을 일단 알면서 조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대의 연잎이에요. 연잎의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연이 있죠. 권정희 선생님은 연잎차와 사랑에 빠지셨던 기억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 사랑을 하면서 또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무슨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고 또 그 경험 속에서 경험을 또 갉아먹고 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잎 엄청 크죠. 이 연은 이제 가시연입니다. 가시연인데 거의 뭐 그 작은 큰 의자 하나만큼 아주 커요. 엄청나게 크죠. 여기다 집 한 채 지어도 될 만큼 큰 연입니다. 그래서 거대연.
이 정도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연잎으로 차를 만든다 한다면 한 1년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연잎으로 차를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은 아마 우리 몸속에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연잎이 어떤 요령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연잎의 표면을 보게 되면 연잎의 앞면입니다. 앞면. 그리고 또 연잎의 이제 뒷면이 있겠지만, 연잎을 표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물의 초수성이라고 하던가요? 이 물을 이렇게 초월하는 이런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연잎의 약선 분석하면서 연잎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큰 걸 보고 자꾸 그러느냐. 사랑에 빠지려면 자세하게 보고 또 봐야 됩니다. 보고 또 봤더니 이제 이쁘게 보이고, 보고 또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또 보고 또 보더니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게 되지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것들이 과연 나에게 와서 또 그에게 가서 무엇이 되는지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심청이가 타도 넉넉할 듯 할 만큼 크죠. 혹시나 심청이가 혹시라도 그런 연잎을 만나가지고, 근데 심청이는 연잎을 만난 게 아니라 연꽃 속에서 나왔잖아요. 꽃 금방 바꾸시군요. 그래서 이 물을 이기는 데는, 물과 함께 가는 데는, 물을 살아있게 하는 데는 이 연잎이, 물과 관련된 부분을 극복하는 힘은 연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속에서 물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수종이 있다든지, 뭐 아래 그 하체 쪽에 뭐 이렇게 비만 증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복수가 찬다든지, 그 다음에 물을 뭐 먹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물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특성, 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바로 이 연잎의 표면을 볼 때, 연잎을 먹게 되어지면 이 물을 더 물답게 만들어 주면서도 물을 극복해내는 힘을 갖게 한다. 물속에 있지만은 물에 젖지 않는, 물속에 있지만 물을 이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연잎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가시연잎의 이제 앞면이나 뒷면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쵸? 앞에도 앞면이라고 해요. 여기도 앞면. 가시연잎의 이 뒷면인데요. 뒷면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나무가 몇 그루 정도는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큰 연잎에 영양분들을 공급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 산소와의 공급, 탄소 동화작용들을 하고, 하늘의 기운을 또 물속의 기운을 또 하늘로 이렇게 주고받는 조화 균형을 위해서 이 일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물속에 내려가는 힘도 막강하지 쉽지 않은 일이고, 저 또 물속에서 그 큰 이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대단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잎이 그냥 물속에서 떠 있고, 물속에 있으면서, 또 그리고 늪 같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물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런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다 한다면 세상살이를 우리는 이 연못이나 늪이나 뭐 이런 거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병이 들어있는 상태 같은 경우도 녹록치 않은 그 환경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실제로 그 환경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가시연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연들의 뒷면에서 갖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사실상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다른 이파리들도 상당히 이 그 뒷면의 부분들이, 이 줄기들이 뒷면에 이렇게 그 뒷면 자체에 있는 이 부분들이 발달이 돼 있지만 연만큼 이게 발달돼 있는 게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연잎을 이야기할 때, 그 우리 약순 그 본초학 1에서 이야기할 때, 어, 이파리는 그 심장과 소장의 혈액순환을 담당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폐장과 같이 연관되어져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디톡스 작용과 영양 공급과 활력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파리 부분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파리 부분은 디톡스 쪽이라고 있죠. 그래서 유해 물질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시연도 그 연잎파리를 키우고 또 연근을 키우기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저 일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디톡스 작용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이 필요로 하다 한다면 바로 저는 연잎과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잎을 사용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단편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냥 거의 뭐 연잎으로 차를 끓여 마신다든지, 그리고 연잎에다가 밥을 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는데, 이건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그의 세계를 펼치게 만들어줍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연잎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다루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잎은 뭐 거의 우리가 연잎이 연실도 역시 그러듯이 연잎도 거의 다 이 양지 바른 곳에서 거의 양지 바른 늪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죠. 그러나 음지도 간혹 보이긴 보이지만은 양지 바른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차가움의 정도로 본다고 봤을 때는 이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연잎이 조금 더 차갑거나 시원하고, 음지에 있는 부분이 양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따뜻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지현 선생님은 연잎을 우산으로 쓰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주 어릴 때입니까? 아니면 다 커서 그랬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 보면은 이게 어려서 쓰고 다니면 천진난만하게 보이게 되어지고,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면 상당히 이게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철없다는 건 알고요. 굉장히 그냥 좋은 의미로 소박하다, 그다음에 순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이 연잎은 그러니까 양지에서 자라든지 음지에 자라든지 이 부분 대부분 보면 음지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연근은 이제 지하에서 자라죠. 연줄기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연줄기는 지상 부위와 지하 부위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까 가시연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하 부위에 있고 이파리마저도 거의 어, 그 물속과 지상 부위를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연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연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을 볼 때는 우리가 항상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부위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줄기가지인가, 잎인가, 꽃인가, 과육인가, 열매인가, 뿌리인가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전인적으로 우리의 몸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평야인지 시설하우스에서 자란 건지 고산지인지 습 늪지에서 자란 건지 강 근처인지 잘 살필 줄 아는 그 환경을 잘 볼 줄 아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을 봐야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겠는가. 우리는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대충 알잖아. 저 사람은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자란 걸 봤을 때 좀 억세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옛날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바닷가 쪽에 살면 좀 해풍을 맞으면서 좀 억세고 그러나 산골로 들어오게 되면 더 소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륙 지역에 있는 사투리와 해안 지역에 있는 사투리들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해안 지역의 사투리들은 좀 억세고 반면에 뭡니까 산간 지역의 사투리 같은 경우 좀 부드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든다 한다면 산간 지역에 있는 사투리 중에 부삭해 생솔갱이를 집어넣었더니만 어찌 그리 냉가리가 난다냐니 하는 이런 전라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전라도 그 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사투리인데 부삭해 생솔갱이를 집어넣었더니만 어찌 그리 냉가리가 난다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밤에 부산 사투리 중에 하나는 화 다 때려 팍 막 치아피를 한다 막 이렇게 하면 좀 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도 그 환경에 변화를 하고 진화해 왔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식재료도 역시 그 환경에 따라서 부단히 그 환경에 따라 적응하면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도 환경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듯이 식재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형성하고 자세하게 또 면밀하게 살펴보다 보게 되면 그 특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햇빛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태양광 속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얘는 좀 시원하거나 차가운 성질이 반드시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나라별로 나라별로 보게 되면 또 특성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대 기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대 기후의 형태로 가게 되면 한대 지방에서는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데가 더 추워요. 그리고 오히려 땅 속이 더 따뜻합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따뜻해. 그러나 온대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봄과 여름에 지상 부위가 더 따뜻하고 지하 부위가 더 추워요. 더 시원해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그 차갑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게 시원한 그 부분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돼서 조화를 맞추면서 진화하고 적응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잎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지만, 연잎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출혈성 질병을 치료하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의 살을 빼주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와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과 지방간에다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이러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엇보다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 몸속에 있는 지나친 잉여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게 잉여 물질들이 에너지화 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굉장히 구조가 튼튼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바로 연잎 같은 것이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잎 같은 경우를 저는 그 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지방간, 그다음에 중풍, 이런 증상들, 그다음에 고혈압에 관련된, 당뇨에 관련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집에다가 비치를 해놓으시고 일상적으로 늘 사용을 하시는 것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파리를 덮고서 차로 드시든, 이파리를 가루를 내어서 떡을 만들어 드시든, 아니면 이파리를 또 가루 내서 음식을 할 때, 나물을 무칠 때 한 티스푼씩 집어넣어서 나물을 무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연잎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된장이 좋다니까 된장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된장에다가 또 많이 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오랫동안 갈 수 있게 해주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약선 응용에서 봤을 때 하엽밥이 있겠어요. 그 하엽밥을 지을 때는 억센 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밥을 지을 때 하엽의 이제 부드러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서 먹는, 여기는 뭐 돼지고기 들어가고 표고버섯 들어가는 게 중국식인데, 밥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넣어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편하게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드시는데, 우리가 오곡밥을 이왕이면 하엽에다가 같이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노윤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목소리도 좋다고. 저는 근데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앵앵거리기도 하고 조금 너무 잠 오는 목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는 제가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교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 강의가 다 끝나야, 본초학 강의가 다 끝날 때 정도에 좀 감을 잡지 않을까. 지금도 제가 지금 그 라이브로 듣는 목소리하고 녹화를 해놓고 듣는 목소리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애매해요. 아무튼 그런데 하엽밥을 지으실 때 오곡으로 지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곡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곡이 뭐뭐 있었죠? 오곡이 5가지 오곡 말씀드렸던 그 오곡 말씀해 보세요. 자, 거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선생님들은 말씀하세요. 저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정콩, 현미, 기장, 수수. 하나 남았는데 안 나오시네. 보리, 보리, 수수, 기장, 현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검은콩. 이 5가지를 사용을 해서 밥을 짓는다 한다면, 물론 거기에 뭐 표고버섯이나 뭐 아주 작은 새우라든지 양파나 토란이나 뭐 이런 걸 좀 집어넣어 가지고 밥을 지어도 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 뭐 오행적인 부분으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동률로 보리와 수수와 이제 현미와 기장과 검은콩을 동률로 한 20g씩 쓰게 되어지면 100g 돼가지고 이제 그 밥을 짓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5가지 가지고 또 죽을 지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염 녹두죽을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고 싶은데, 하염 녹두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너무 추위를 탄다든지 그다음에 설사하는 증상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라 한다면 하염 녹두죽은 이제 별로예요. 왜냐하면 하엽도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녹두도 성질이 차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혈압이 이제 있고 수종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뭐 다이어트를 내가 좀 원한다, 그렇다 한다면 설사 증상 정도만 없어도, 그다음에 속이 냉해서 소화불량 증상만 없어도 하염 녹두죽은 굉장히 좋은 그 여름철, 그리고 다이어트, 고혈압이라든지 수종이나 고지혈증에 좋은 죽이라고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염 녹두죽은 그냥 죽이 아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엽 율무죽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계통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야,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 한다면 하엽 율무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부분에 있는 것 중에 과거 북경의 전문 앞에는 이 조그마한 식당이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식당에서 하엽죽을 전문으로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 좀 비만인 사람들이 이제 거의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엽죽을 통하여서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지혈과 수종 증상과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만성 질환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다이어트에 효과를 이제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의 그 대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치요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엽을 먹으면 몸이 마른다,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바로 하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빼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뇨작용, 뭐 수종을 빼내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은 혈지방과 고지혈증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빼내는 효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뭡니까 저 하엽의 탄닌 성분들, 이 떫은 성분들 자체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뭐 그 하이업을 한방약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살을 빼고 혈지방을 낮추는 그런 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중풍 쪽에도 이걸, 그다음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장복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로는 하엽으로 이제 죽을 끓여서 먹으면 좋죠. 근데 죽을 끓일 때 하엽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가 볼 때는 한 그릇 정도 끓이는데 그 하엽 어, 2분의 1 티스푼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잎 가루 같은 경우를 가지고 그 삼겹살 같은 경우도 같이 싸 먹거나 데코레이션을 한다든지, 연잎으로 장아찌 종류를 만들어서 또 싸 먹는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조잎, 자소자이죠. 어, 자조라겠네. 자소잎과 자소자 이 가루를 가지고, 그러니까 들깨가루나 들깨잎 같은 경우를 가지고도 이 삼겹살과 배합을 하게 되면 어울리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선적인 조합으로 본다면 남들이 연잎과 연잎가루와 자소잎과 자소자 가루를 가지고 돼지고기하고 배합을 하고 그런다 한다면, 여러분 오리고기나 아니면 천둥오리 고기나 아니면은 그 메추라기나 아니면은 비둘기나 이런 거하고 같이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육식은 이렇게 너무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 해야 된다 한다면, 깻잎과 깻잎 가루, 깻잎과 그 깨, 그 뭐냐, 들깨가루, 연잎과 연잎 가루를 배합을 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뼈가 빨리 붙는데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2달 동안 치료해야 합니다. 이규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현진 선생님 말씀처럼 홍합씨 가루를 잘 드시면 좋아요. 뼈가 너무 튼튼하게 붙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어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하면 꾸준히 하시니까, 그것도 꾸준히 하시면 금방 큰 효과를 보시죠 생각합니다. 만성 비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잎과 사랑에 좀 빠져보세요. 그래서 아주 깊이 한번 빠져보세요. 그래서 연잎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세요. 연구 결과와 연구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저하고도 같이 계속 공유하면서, 나는 요렇게럼 지금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근입니다. 연근. 지금 연자를 보고 연잎을 보고 이제 연근으로 넘어왔어요. 연꽃도 봤으면 좋겠는데 연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연근을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근은 바로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상당히 그 땅속에 깊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깊이 또 덩이뿌리 형태로 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형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뿌리들 중에 머우 뿌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연결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연결되고 연결된 부분에 중간 이렇게 마디마디에 보게 되면 큰 그 덩이가 있는데 그 덩이는 또 양쪽을 연결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어, 모우 뿌리를 한번 제가 제대로 된 걸 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건 기대를 하시고, 그런 것처럼 연근 같은 경우도 이 그 전체가 똑같은 게 아니고 덩이로 붙었다고 또 옆에가 또 붙어 있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요즘 연근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연근의 효능들을 알고 연근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근으로 많이 하는, 연근으로 뭐 샐러드를 한다든지 연근으로 장아찌를 담근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연근으로 연근칩을 만들어서 이제 또 거기에 약간의 꿀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엿당을 발라서 과자 형태로 만든다든지, 순수하게 그 연근의 꽃차 색깔이 있는 꽃차에다가 담궈서, 예, 이걸 차의 형태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봤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또 여기에 뭐 뭡니까 김 같은 경우를 바르고, 김 바르면서 그 위에 깨 같은 경우를, 그다음에 참깨도 올리기도 하고 들깨도 올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 뭐냐면 연근에 미친 거예요. 연근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연근의 그 마력에 깊숙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그러다 보면 더 이쁘게 만들어주고 싶고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연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근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하 부위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요하게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만약에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산인가 수입산인가. 국내산 같은 경우도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아주 가장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북쪽에 있는 것인가,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산간 지역에서 있는 것. 수입 같은 경우도 바로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곳에서 수입을 한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 베트남 쪽에서 많이 오는데 베트남과 같이 열대 지방인가, 거기에 따라서 역시 연근의 성질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지겨워도 하셔야 돼요. 지겨워도 볼 때마다 양지냐 음지냐 땅속이냐 땅 위냐, 그게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그게 평야냐 고산지냐 습늪지냐 산일도냐 강이냐 바다냐, 그게 사용하는 부위가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줄기 쪽에 더 가깝냐 아니면은 뿌리 쪽에 더 가깝냐, 아니 지상 부위 쪽에 가깝냐 아니면 지하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느냐, 그게 다 달라요. 우리가 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푸른색 쪽하고 밑에 하얀 털 막 달려있는, 새뿌리가 달려있는 그 아주 가장 밑에 있는 부분하고 맛도 다르잖아요. 무 같은 경우도 파란색 부분이 있는 쪽으로 올라갈수록 단맛이 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잔털이 나 있는 쪽으로 갈수록 무슨 맛이 나요? 매운맛이 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위아래 부분이 이제 각각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한테 그 비유를 들어서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집안에 한 배 속에서 낳은 애라고 하더라도 첫째의 성격이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비슷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쌍둥이인데, 쌍둥이 같은 경우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영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애시당초 뭐 경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적어도 경쟁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델로서 뭐가 나오냐면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은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그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그 요셉과 야곱과 저도 이제 신학대까지 졸업한 사람이 이게 이래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쌍둥이 정도가 돼도 이게 경쟁은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쌍둥이 정도의 환경이 돼야 경쟁에 대한 부분은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붙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환경이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진화해 온 거기에 진화해 온 그 식물체들이 어찌 똑같다고 판정을 내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책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책 속에서 읽어보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심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그 그런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첫째가 됐건 둘째가 됐건 여러분들 연근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점검을 하자. 이 연근도 내가 봄에 채취를 한 건지 여름에 채취한 건지 가을 겨울에 채취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채취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것인지 좋은 냉장고에서 냉장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높은 온도에서 냉동을 시킨 건지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영양분 내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봄에 채취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여름에 채취하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계속 궁금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궁금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다른 책들 같은 경우라든지 강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근이 아니에요. 나라에 따라서 내가 들어왔었던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연근이 차가울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다 이렇다는 것을 일단 열어놓고 여러분들 임하셔야 됩니다. 자, 연근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본초학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게 되면, 연근은 바로 양이 허한 사람이나 음이 허한 사람이, 기가 허한 사람이, 기가 울결된 사람이나 습열이 있는 사람이나 담습이 있는 사람이나 어혈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 혈어가 있는 사람이나 평화체질이나 얼추 다 맞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연근은 여러분들이 사랑해 볼 만합니다.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시고 또 만져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느껴보시고 가까이에서 연근과 또 가까이에 사는 친구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들도 잘 보시면서 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그 연근을 그냥 생채로 먹을 거냐 아니면은 익혀서 먹을 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요. 예, 만약에 양기가 허한 사람이라 한다면 익혀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음기가 허한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 생채로 먹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허한 사람이든지 양기가 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이 양기가 익히면서 양기와 기운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먹고, 음기가 허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생거나 생즙을 통해서 샐러드 형태나 아니면 즙의 형태로 짜서 먹는 경우가 되면 열을 내리면서 또 그 음기를 이제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즙을 먹게 되면 열이 나고 이제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피가 난 이런 토혈과 각혈과 혈뇨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은 이
이 수렴하는 기능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 피와 관련해서는 지혈작용이 일단은 강해요. 지혈작용이 있고, 그다음 피를 시원하게 하고 또 피를 돌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익히게 되어지면 익은 삶은 연근 같은 경우는 이제 빈혈이나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 영양 불량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습관성 변비나 간질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익힌 것만 고혈압과 고지혈, 습관성 변비, 간질 환자에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내 몸의 상태가 냉증이면 익혀서 쓰는 게 좋고, 내 몸의 상태가 열증이면 생채로 먹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청나라의 왕맹령이라고 하는 그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죠. 이 양반도 명의인데, 연근은 산후, 병후, 노쇠한, 허약한 것에 아주 묘한 그 힘을 발휘하는 묘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근에는 산후와 병후와 노쇠하고 허약하고 모든 허약한 증세와 고혈압, 고지혈, 습관성 변비, 간질 환자, 영양 불량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근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깊숙이 빠져보십시오. 영원히 헤어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사랑하는 한 그 식재료 정도는 두고 그 나머지의 것들을 이제 거느리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가 통하게 되지만 나머지 건 자연스럽게 또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샐러리와 함께 이 연근을 사용해서 샐러드 같은 경우를 한다면 변비나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생지황과 이제 익힌 연근을 같이 배합을 하게 되면 자음과 보기와 양혈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몸에 열증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 몸에 한증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익혀서 먹는 게 좋고, 양기를 복돋우고 싶다고 한다면 익혀서 먹는 게 좋고, 만약에 몸에 음기를 더 복돋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채로 먹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적당하게, 항상 적당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근과 연자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그 폐를 보호하면서 기를 더 이롭게 하고 지혈을 멈추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근과 백합을 쓰게 되어지면 역시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또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갈비와 함께 같이 이 연근을 쓰게 되어지면, 연근 갈비 무침이 갈비찜입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음기를 만들면서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겠다. 그리고 연근과 그 오리고기를 같이 쓰게 되어지면 역시 청열작용과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만약 천둥오리하고 쓰게 되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새우하고 같이 쓰게 되면 이제 간의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개선을 시키게 되어지고, 선어, 멸치라고도 하는데, 멸치하고 같이 쓰면 자음작용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돼지고기하고 같이 쓰게 되면 위장을 튼튼하게, 몸을 건장하게 만들죠. 이 우엉하고 같이 쓰게 되면 해독작용을 더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새우 비슷하게 생긴 게 PPC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민물새우 같은 거예요. 민물새우 넓적한 새우는 있거든요. 그 새우와 같이 그다음에 역시 이 일반 새우하고 마찬가지로 간의 기능을 더 높여주게 되게 됩니다. 소라 같은 거하고 같이 쓰게 되면 기를
이제 보호하게 되어지고, 돼지 갈비하고 같이 쓰면 역시 보험하면서 자음하면서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연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 가지 기능이 뛰어나니까 그냥 몸이 차가운 사람은,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고 얼굴이 허연하고 그냥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한다면 익혀서 먹어라. 근데 여름에도 그냥 겨울에도 뜨겁다고 그냥 반팔 입고 다니고 막 화다가닥 덥고 그다음에 막 성질도 급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열증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열감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위장에서도 열이 많고 먹었다 하면 금방 소화돼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익혀서 먹기보다는 생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생연근은 성질이 차서 위가 찬 사람이나 아랫배가 차거나 생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또한 익힌 연근은 전분과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고, 연근 요리를 할 때는 철 제품에다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은 익힌 연근은 전분과 당분이 많아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다. 저는 이건 틀린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힌 연근은 전분과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분을 조절을 하라고 그러죠. 많은 당분이 있는 것을 당뇨병 환자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증가시키지 않아요. 이걸 전분이 있는 부분을 탄수화물로 생각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인슐린 분비가 확 늘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분은 이게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와서 많은 유산균과 같은 유해균들의 먹이가 되든지 그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분 자체는 어떤 놀라운 식이섬유 형태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사실 탄수화물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탄수화물로 당뇨를 고치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분을 많이 섭취를 하면 당뇨에게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증 시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례, 미국 같은 경우에서 한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탄수화물을 고단위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분과, 그리고 고단위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군의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는 확률로 봤을 때, 그리고 발병하는 것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을 오히려 많이 섭취하는 군이 훨씬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당뇨도 좋은 효과를 이제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탄수화물은 섭취는 적게 하면서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은 현격하게 당뇨 환자가 많더라. 그리고 당뇨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이런 견지만 본다 하더라도 익힌 연근은 전분과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책에서 보면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여라.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라든지 아주 단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에게 좋은데 많이 먹게 되지만 안 좋다, 이렇게 그냥 단서를 달아놨죠.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것이 많이 먹으면 다 안 좋아요. 밥도 많이 먹게 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배터 죽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치밀어 올라가게 되지면, 그리고 그냥 계속 이 연막만 자꾸 깔다 보면 아닌 것도 긴 것이 되고 긴 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생연근과 익힌 연근에 있어서는
익힌 것과 안 익힌 것, 이 두 개를 생각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 한증을 보이는 사람은 익힌 연근을 먹어라. 그러나 몸이 뜨겁고 열증을 보이는 사람은 생연근을 먹어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선 응용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그 오줌 밀당노라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연근 산약죽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연근 산약죽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연근 산약죽. 연근 산약죽을 끓이면 보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근도 별 맛이 안 나요. 산약도 별 맛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죽 맛이 제대로 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연근과 산약의 효능이 이 죽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 당뇨라든지 이런 증상들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위장을 살릴 수 있는, 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며 신장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약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살펴봤어요. 연근 살펴보고 연잎도 살펴보고 연자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꽃이 남아 있겠는데, 연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쭉 할 때 그 연꽃차를 많이 먹잖아요. 연꽃차를 많이 먹는데 어찌 본다 한다면 이 연꽃차가 그 녹차보다 저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녹차도 상당히 좋지만은 녹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비하게는 훨씬 더 잘 이제 구입하기도 편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녹차보다는 연꽃차를 더 좋아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녹차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너무 장복을 하게 되면 이제 속이 이제 차가워진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녹차보다 이제 보이차라든지 그다음에 숙성된 차를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들 같은 경우도 차를 마시면 그냥 한번 앉으면은 그냥 몇 시간째 그냥 차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속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그런 반면에 이 그 연꽃차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면에 이제 그 녹차의 그 단점인 부분들을 좀 보강하는 그런 쪽도 강하다. 물론 차 중에 가장 으뜸인 차, 그리고 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녹차밖에 없죠. 녹차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녹차를 이제 아류자와 닮았는데, 제 몸에는 더 맞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연꽃차다 보니까 제가 연꽃차를 더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연과 함께 깊이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강의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아주 초급자도 연을 많이 다뤄요. 연잎도 다루고 연근도 다루고 연자도 다룹니다. 그러나 초급자나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실력이 깊이 있는 사람도 역시 그걸 다루긴 하는데, 어, 다루긴 하지만 초급자와 숙련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이 초급자와 숙련자가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서로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더 깊숙이 알려고 하기보다 딱 아는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어, 자기의 그 지식 속으로 연립을 끌어 들어와 가지고 연애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고 연애 생태를 알고 연애의 습성을 알고 그러면서 연하고 더 궁합이 잘 맞은 것은 뭘까 계속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이제 수준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약재료 편을 이제 우리 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한 93가지 정도의 이 약재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텐데, 한 가지 한 가지 약재들, 이런 약 식재료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기는 이제 성질이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환기는 이렇게 지상부에 놓여 있는 이파리가 환기입니까? 아니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환기입니까? 당연히 환기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환기죠. 그리고 이 이파리를 가지고도 나물 무쳐 먹을 수 있어요. 환기의 기운이 있죠. 그 다음에 환기꽃도 예뻐요. 지금 현재는 환기꽃은 안 나왔는데 이 환기꽃이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 환기거든요. 동영상으로 돌아가는데 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딱 캡처된 부분에서는 지금 꽃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꽃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 열매도 역시 한약재의 이름입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이 한약재 이름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환기의 열매도 역시 환기 열매도 한약재로 쓰인다. 뿌리도 기고 줄기와 가지 이파리도 역시 다 한약재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가 기억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환기는 황시라고 돼요. 그래서 황은 노랗다는 이야기고 황색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시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두머리 장자기도 해요. 우두머리 장자에서 노란 것 중에서 우두머리다 이러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노란 것은 이제 보호하는 것에 우두머리다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김지현 선생님 환기를 농사짓고 있다고요? 예, 노인재 선생님 이 보라색은 아닌데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 안에 까만 씨앗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까만 씨앗들이 달려 있는데 이 까만 씨앗들이 만형자인가? 저건 이것도 보기제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또 기억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환기의 환경도 우리가 잘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게 국내산 요즘 이제 환기도 많이 키워요. 이게 상가에서 키운 건지 요즘 이제 돈이 된다 한다면 막 일반 밭에도 키우고 막 논에다도 막 키우고 논에 키워가지고 막 뿌리가 썩으려고 하게 되면 썩지 않게 막 농약을 해가면서까지 막 키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입산이면 어디 수입산인지
어디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는지 이것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황기는 베트남 말을 할까 아니면 한국말 할까 아니면 저 전라도 사투리를 쓸까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를 쓸까 아니면 저 북한의 사투리를 쓸까 아니면 동북 쪽에 있는 조선족 사투리를 쓸까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그 영향권 안에 들여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절대 무시 못하고 그 줄기가지 뭐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꼭 보시고요. 지금 현재 뭐 황기에 대한 영양 성분을 아직까지 제가 자세히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아니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다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황기가 바로 어떤 지역에서 나는지 이 부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황기는 적어도 한 5년 정도 이상이 돼야 제대로 된 약효를 발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황기들이 그 약방에 나오는 건 거의 3년, 2년, 3년 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2년, 3년 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그 토종 같은 황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돼야 제대로 이제 약발을 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약발을 낼 건가? 바로 이 기운을 보충하는 약발을 냅니다. 기운을 보충. 그래서 기운을 보충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약재예요. 보기의 대표 약재. 보혈의 대표 약재는 뭐예요? 피를 보호하고 피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피를 잘 돌게 하는 여성들에게는 성스러운 약이다라고 하는 보혈의 대표적인 약재는 당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황기는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다.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힘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다면 바로 황기가 최고다. 이 황기를 꿀을 약간 발라가지고 살짝 볶아주게 되어지면 위장에도 더 좋고 또 그 기운을 보충하는데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황기는 보기의 대표적인 약재다. 그래서 기운을 보충을 하니까 기운이 밑으로 꺼지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기운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올리고 또 올리면 이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 그래서 기운을 올립니다. 기운을 올리니까 축 늘어져 있었던 위장을 위로 올리고 또 체표로 기운을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운을 안에 담궈져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밖으로 딱 발상을 하니까 창상이나 농양 같은 경우를 또 배도가는 효과가 있어요. 밖으로 탁 펼쳐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기운이 돌기 때문에 되니까 물이 멈춰 있지 않고 물이 또 역시 잘 돌아서 수종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부종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생겨나니까 활동이 생겨나니까 식은땀 흘리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운이 생기니까 심장이 튼튼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간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없고 식은땀이 많이 나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비장이 약하여서 설사를 자주 하고 위하수, 자궁하수, 탈장에 효과가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기운을 보충하게 되면 기가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겠죠. 위로 끌어올리게 되니까 설사도 못 잡아주니까 막 설사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위하수도 위가 밑으로 처진 것은 뭐냐면 위가 위 안에 위산이 많이 고이다 보니까 위가 처지기도 하지만 위를 위로 끌어오르지 못하니까 역시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위하수 증상이 있는 게요. 자궁하수 같은 경우 자궁이 밑으로 처지는 이유 탈장이
항문이 밑으로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기운이 밑으로 꺼지니까, 기운이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항문이 묵적지근하든지 항문이 빠지는 증상이라든지 뭐 자궁하수라든지 그다음에 위하수 증상이라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뭐 사지가 무겁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에는 바로 이 환기가 그 보기 증상으로서 보기를 하는 대표적인 약재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간염, 만성신장염, 백세포 감소증, 암, 당뇨의 이런 만성궤양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효과도 있고, 심기가 부족해서 심기능이 이제 잘 되지 않은 심기능 부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운이 약할 때 보면 식은땀이 흘린다, 뭐 감기에 자주 걸린다, 금방 피곤을 느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운이 없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조금만 해도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환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환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가지고 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려고 한다면 5년근 이상 정도 되는 그 환기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데는 대가 없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약선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경험의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확장돼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환기는 환기 뿌리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환기의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라든지 근육경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옹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사막이라든지 막 습진이라든지 이런 그 피부 질환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닭이나 오리나 닭이나 오리에 당귀를 같이 집어넣어서 환기를 쓰게 되면 당귀 보혈탕이 될 수가 있어요. 당귀하고 환기가 들어가면 당귀 보혈탕 되거든요. 그래서 보혈탕을 만들어 가지고 혈어 증상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닭하고 당귀하고 환기를 넣는 게 좋고,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이라 한다면 오리하고 당귀하고 환기를 넣는 게 좋겠다. 왜 그래요? 닭은 따뜻하고 오리는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그 닭하고 당귀하고 환기를 쓰면, 닭하고 당귀하고 환기를 쓰면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더 좋고, 오리하고 당귀하고 환기를 쓰면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 몸이 열증이 있는 사람한테 더 낫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환기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환기죽, 환기대추죽, 환기닭죽, 환기상소죽, 환기탕, 환기차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환기대추죽과 환기닭죽을 이제 보내드리고 싶기도 하고, 환기달인물을 가지고 쌀을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는 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쌀하고 향기만 넣어가지고 하더라도 환기의 그 향이, 달근한 향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장의 비장의 양기를 비장의 기운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그 비장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지가 무겁고 사지가 천근만근이다 한다면, 환기차나 환기대추 차들을 끓여거나 해가지고 그걸
그 차라리 끓인 물을 가지고 죽을 이제 끓여서 드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뭐 빈혈 증상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런데 좀 피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된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하고 환기하고 뭐예요? 당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드리면 좋고 죽을 끓여서 먹으면 난 고기까지 먹고 싶다. 고기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황기하고 닭하고 죽을 끓이든지 황기하고 오리하고 어, 당귀를 집어넣어서 죽을 끓이든지 그래서 하면 죽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나 만약에 닭죽을 끓여서 먹는다 황기 닭죽을 끓여 먹는다 하면은 좀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몸이 뜨거운 사람이란다면 황기 오리죽을 끓여 먹어라. 황기 오리죽도 괜찮아요. 근데 황기 닭죽 같은 경우 중에서도 그러면 몸이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그 상관 안 하고 그냥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그냥 젊은이든지 다 상관하지 않고 한번 하겠다 한다면 황기 오골계 죽도 괜찮아요. 황기 오골계 탕을 끓여서 드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식료 자료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초 강목에 보게 되어지면 보약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황기가. 그리고 득배 본초에 보게 되면 채표의 기는 황기가 보하고 오장의 기는 오장의 안쪽의 기는 인삼이 보한다. 그러니까 채표에는 땀이 어디서 나요? 그 피부에서 나잖아요. 피부를 잡아주는 것이 황기이고 오장 안에서 비실비실한 것은 인삼이 보한다라고 이제 득배본추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황기를 원래 황시라고도 황기라고도 하는데 기호할 때 기자입니다. 황기라고도 하는데 황은 황기의 색이 누렇다는 것이고 기는 어른 또는 스승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른 또는 스승의 의미를 가져서 보약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황기를 인삼 다음 가는 기운을 보강하는 약으로 썼었다. 그래서 인삼과 황기는 두 개 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더 강하겠죠. 거기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겠죠. 여기에 보혈작용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당귀 집어넣게 되면 이제 당귀 보혈탕이 이제 드디어 되는 겁니다.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게 되면 이 황기는 강심작용이 강하다. 강심작용이 명확하다. 그래요. 임상적인 부분에서 강심이라는 이야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심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이 명확하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심장이 약하다는 분은 황기와 사랑에 빠져볼 필요가 있어요. 황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그래서 황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이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장을 보호하는 그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만성 간염 환자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혈관 확장 효능이 뛰어나서 피부 혈액 순환과 영양 상황을 개선하고 만성 궤양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세포 생성을 빠르게 해서 면역력 증강과 노화의 방지에 일익을 톡톡히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황기는 보기약의 대표약제다. 대표약제로다. 대표약제로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을 보호하면서 혈관 확장 기능을 뛰어나게 만들어서 피부 혈액순환과 영양 상황을 개선해서 만성 궤양을 치료하고 세포를 빠르게 형성하게 해서 면역력 증강에 이바지한다. 지금 이게 상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세포 형성을 빠르게 하잖아요. 생성을 빠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피부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 방지에 항노화에 환기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환기물을 잘 달여가지고 이제 피부에 양보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귀이죠. 오늘은 이 당귀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당귀도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선 기초 이론하게 될 때 기혈진액을 이야기할 때 기혈진액 학설 공부했었죠. 그 기혈진액 학설을 할 때 이 혈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가장 일정한 것이 바로 당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귀를 보시고요. 여기 지금 붉은색의 꽃을 피우고 꽃몽우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참당귀예요. 참당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쌈채로도 많이 쓰고 있는 당귀는 지금 이 하얀색 꽃을 피고 있는 이제 이 당귀가 이제 일당귀라고도 합니다. 이 당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귀 같은 경우도 그 지역마다 뭐 섬에서도 잘 자라고 또 내륙에서도 잘 자라고 산에서도 잘 자라고 이게 상당히 이 생명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심었다가 뭐 어디서나 다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겹다고 할지라도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먹는 그리고 내가 먹을 그리고 내가 나의 몸이 될 그래서 나의 몸의 어떤 기능과 효능을 담당하게 될 이 당귀가 바로 양지에서 온 건지 음지공기에서 온 건지 지하에서 온 부분인지 그리고 음지 지하에서 온 부분인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지의 지상부에서 왔다면 당귀의 줄기와 이파리와 씨앗이 바로 그러겠다. 그 다음에 뿌리가 있겠고 당귀의 뇌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귀도 새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귀의 아주 그 가는 새 뿌리의 능력과 몸통의 능력과 이 뇌두의 효능들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성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평야인지 고산지인지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이 그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걸 항상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가오라고 제가 이 그림을 이제 꼭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좋은 한기를 발견하시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소문내서 같이 구입을 하시게요. 우리 노현정 선생님 환기 사러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쪽에 대구가 아닌가? 저기 경상북도 쪽인가요? 그쪽에 환기를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약용작물 생산자 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 있었던 분이신데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지현 선생님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안 힘들어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별로 안 힘듭니다. 좀 말이 좀 버벅대기는 하지만 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당귀가 그만큼 소중하게 되어지면 이놈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물을 먹고 자랐는지, 어떤 바람을 맞으며 자랐는지 역시 관심 어린 눈으로 좀 계속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당귀는 무엇보다도 보혈조경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보호하고 그 월경을 조절한다, 경락을 조절한다, 조화로 조절한다. 그 혈을 잘 돌게 하면서 통증들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변을 잘 통하게 하고 부인과 질환의 병에 있어서는 아주 성스러운 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환기를 볼 때는 보기약의 대표 약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혈약제의 대표 약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귀하고 환기가 같이 쓰게 되면 보혈작용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환기하고 당귀는 잘 같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양고기와 계지와 작약과 생강을 쓰게 되지면 이게 이제 그 양고기도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계지도 역시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작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생강도 역시 마찬가지다 보니까 따뜻한 성질에서 그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한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하죠. 당귀도 뿌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당귀 뿌리를 사용하셔야죠. 어떤 뿌리? 큰 뿌리, 새 뿌리 말하는 거예요. 새 뿌리 같은 경우는 보혈작용과 활혈작용 중에서 활혈작용이 더 강해요. 보혈작용은 당귀 그 뭉퉁이 당귀 있잖아요. 뿌리. 그러나 새 뿌리는 역시 활혈작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파혈작용까지 있어요. 피가 그냥 아주 급속도로 잘 돌게 하는, 그다음에 의혈도 확 그냥 쪼개버리는. 인삼 같은 경우도 큰 뿌리 말고 그 원뿌리 말고 새 뿌리 작은 뿌리들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기를 보충하는 보기작용이 더 강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당귀도 새 뿌리가 있고 굵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뇌두가 있잖아요. 뇌두는 밑에 있는 기운을 총괄적으로 모으고 있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 지상부위와 지하부위를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보니까 얘가 정말 이 파워가 강해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뇌두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잘 모르게 되어지면은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힘을 더 막강하게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 뇌두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화와 도인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죠. 근데 홍화 도인을 같이 쓰면서 만약에 이제 그 기운을 더 발산하는 쪽으로 더 한번 사용을 하겠다, 더 잘 돌게 하겠다 한다면 홍화와 도인과 청피나 진피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보호하는 효과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귀와 개원을 같이 쓰면 보혈 보기작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원 자체가 보혈작용이 보혈 보험작용이 강하거든요. 보험작용이. 개원이 뭐겠어요? 개원이 뭘까요? 개원. 개 할 때 개 묻은 그 개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계림의 개자거든. 이게 그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보험제로서 대표적인 약제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숙제향도 있고 그렇지만 달짝지근하면서 용의 눈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용환육을 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귀와 용환육을 쓰게 되면 보혈에 보험작용이 있으니까 보혈 보기작용이 굉장히 강해지죠. 당귀 자체는 보기 활혈작용이 보혈과 활혈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이제 그 작용을 하는. 당귀와 익모초를 쓰게 되면 활혈작용과 어혈을 이제 몰아내고, 그다음에 용환육과 함께 당귀를 쓰게 되면 보혈 보기작용이다. 이게 두 개 똑같이 썼네요. 기원과 기원육. 당귀하고 이제 오리의 그 가슴살 훈중한 오리살을 쓰게 되면 이제 보혈 작용이 이제 강하게 되어지겠다. 당귀를 활용해서 약선적인 부분을 쓴다면 당귀 보혈고, 당귀 생강 양고기탕, 생강 당귀 양고기죽, 당귀 양육 황기탕, 당귀 게, 당귀 소고기 조림, 당귀 보혈탕, 이게 있는데, 저는 이 당귀 당귀 양육 황기탕이라든지 양고기탕의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맛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양고기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쓴다면 당귀게는 당귀하고 올골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당귀 오골계탕,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보고 싶고요. 당귀 보혈탕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당귀 보혈탕에 그 홍게 2마리 약 한 75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두 마리하고 당귀 10g, 황기 10g, 구기자 2충, 그다음에 검정 그 대추 이게 이제 6g을 그리고 막걸리 250g을 맑은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당귀 보혈탕 같은 경우도 괜찮겠다. 뭐 토개탕도 있긴 한데 당귀하고 같이 쓰는 것은 당귀 오골계탕을 저는 그 당귀게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번역을 해갖고 올린 거라 여러분들 동영상 제가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 보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비둘기탕이 지금 하나 들어있는데, 그 당귀하고 같이 비둘기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뭐 비둘기 1마리, 생강편, 대파, 맛술, 대추, 구기자, 약간 인삼, 약간, 그 다음에 당귀 뇌두 들어가고, 하수오도 뇌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디, 복령, 연자, 영지 들어가게 되면 어디 좋겠어요? 그냥 뻔하지 뭐. 그냥 완벽하게 그냥 강장작용에 보험, 보정 막 이런 아주 기본 건강을 다질 뿐만 아니라 그냥 밤의 황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탕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귀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 보혈 작용, 활혈 작용이 뛰어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한테는 부인과에는 성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분들은 항상 그 피가 좀 부족한 상태와 피가 잘 돌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귀를 잘 활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과 연결해서도 연잎은 별로 아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귀 같은 경우에는 향이 이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연과 당귀를 잘 활용하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당귀가 향이 너무 진해서 한번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면 좋겠냐, 그렇게 진하지 않다 할 정도로만 쓰세요. 너무 조금만 써도 돼요. 조금만. 그러니까 뭐 1g, 2g 이런 정도 쓰셔야 되지,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은 향대로 꼭 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양기의 기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는 달라요. 여자들이 가장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도 하지만 뭘 씁니까? 향수 쓰잖아요. 향수는 필수잖아요. 근데 향수를 그냥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역겨워지잖아요. 그냥 살짝 뿌린 듯 안 뿌린 듯. 그러나 안 뿌린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향기가 강한 그런 그 약재들일수록 양을 너무 많이 쓰게 되지면 굉장히 독해지고 쓰게 되집니다. 쓰면은 잘 이제 쓰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적당량 적게 써도 된다. 근데 의외로 뭐냐 연 같은 경우는 다른 맛이 별로 안 나잖아요. 마라든지 산약이라든지 막 이런 거, 그 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써도 냄새 안 난 냄새라든지 이런 향이 강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쓰지만 다른 것은 조금 써라. 조금 써도 된다. 그러니까 향이 강한 거예요. 예, 그걸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촌딱 두 마리에 당귀 세 뿌리면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촌딱 두 마리에 당귀 각각 한 마리에 한 뿌리 정도도 돼요. 뭐 세 뿌리까지 늘어갑니까? 이제 촌딱 두 마리 들어가게 되면 당귀 넣으시고 황기 넣으시고 혹시 구기자 있으면 구기자도 좀 넣으시고 어, 뭐 그 또 다른 뭐 생강 같은 거 그다음에 대추 같은 거 있어도 좀 넣으셔도 기훈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기훈 선생님 지금 뭐 그 홍화씨를 같이 넣으셔서 그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제 촌딱에다가 몸 보호하시면서 뼈도 빨리 붓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게 되면 홍화씨에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그 무엇보다 보일작용이 굉장히 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 연구에서도 이미 그 임상 이제 전임상이죠. 쥐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이제 그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단기로 주사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혈액이 부족해서 나타난 중풍을 치료하는 예도 있고 빈혈을 막고 노화를 방지해서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심근의 영양을 공급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천패모 쭉도 있고 그러는데 더 하다가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단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동영상 편집해서 다시 이제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그 질문을 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이라든지 어떻게 나 이런 정도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십시일반으로 함께 이거 한번 공동 구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도 올리셔가지고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인데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